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지역에서의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문제, 캐나다 문제, 그린란드 문제에 있어서 또 나토까지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완전히 바뀔 거라고 보이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바라볼 때는 조금 먼 나라들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런 큰 변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원해서 끌고 가고 계시든 아니면 단순한 협상의 제스처인지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변화들이 우리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우리나라가 위치되어 있는 지정학적 공간을 봐야 됩니다. 인도태평양에 위치되어 있죠. 근데 인도태평양이라는 공간은 국제 안보적으로 보면 어떤 성격이 있냐면 강대국 정치의 주 무대입니다. 즉 지정학적 공간을 나누면 여러 공간이 있습니다. 인도태평양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유럽, 북극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많은 공간에서 강대국 정치의 주 공간으로서 인도태평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냉전 때는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의 대결이었죠. 즉 강대국 정치의 주 행위자가 유럽에 있었지만 지금 지리적으로 강대국 정치의 주 행위자로 나선 중국이 지리적으로 인도태평양에 위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중심이, 강대국 정치의 지정학적 중심이 인도태평양으로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러면은 강대국 정치 이퀄 인도태평양 안보라는 공식이, 등가 공식이 성립될 정도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강대국 정치가 수사적 메시지의 대결로 끝나느냐, 그러면은 그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 어떤 지수가 좀 약할 수가 있는데, 실제 강대국 정치의 수사적 메시지를 넘어서 그게 현장에서 군사적 대결, 무력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도태평양에서의 안보 불확실성 혹은 안보 그 리스크가 점증되고 있는 상황이 강도로 따져보면 대만 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도태평양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은 나 몰라 할 수 없는 국가죠. 인도태평양이 안정이 돼야지 한국이 해상교통로를 그대로 안정적으로 활용해서 무역에 기반해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어떤 기조도 계속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도태평양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공간하고도 분리되지가 않기 때문에 인도태평양이 불안정하더라도 한반도만 안정할 수 있다는 식의 판단을 지금 과도기 국제질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반도만의 안보만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안보도 같이 신경 써야 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예,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인도태평양 지역,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다음에 아세안을 지향하는 말라카 해협, 그다음에 요새는 또 인도 파키스탄까지 지금은 막 휴전이 합의가 됐습니다만은 거기까지 또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걱정이 많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게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나가는 게 또 가장 효과적이라고 또 맞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지금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환경 속에서 어떠한 외교안보 전략을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어떤 그 메커니즘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전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설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요소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외부 환경. 외부 환경이 변화되는데 전략 그냥 고수하겠다고 하면 이익을 지켜낼 수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적인 요소입니다. 내부적인 요소는 그 국가가 갖고 있는 강건성, 물리적인 강건성, 그 다음에 의지적인 요소, 그 두 가지거든요. 그 두 가지를 다 보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이 설계의 시작점은 우리나라가 스스로를 어느 국가로 규정하느냐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약소국이냐, 중견국이냐, 강대국이냐, 아니면 선진국이냐,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 약소국이냐, 이것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어느 수준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전략을 만들 것인가라는 공연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고 국제 정치적으로는 강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체적인 국력이 이제 5위라는 지표도 나오고, 경제적으로는 10위권 내외고, 국방력 군사적으로는 5위권 수준이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 합치면은 선진 강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선진 강국다운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시작점을 갖고, 전략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목표, 방법, 수단인데, 목표는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시대에 국익을 간신히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국익을 극대화하고 안보를 달성한다라는 목표를 갖고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라는 방법은 기존에 해왔던 자강과 동맹을 적절히 조율하면서 그리고 적절히 융합시키면서 하는 어떤 방법론 외에 연대라고 하는 하나를 더 가져와서 다차원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강이 중요한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강의 능력을 좀 시너지적으로 강화시키는 측면에서라도 동맹 외에 연대도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동맹이라는 개념, 우리나라의 조약 동맹은 동맹국으로서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있는데 자강과 한미동맹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 시대에 다양한 국가와 연대와 공조를 강화해야지만 안보의 작은 누수라도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특히나 나토와 IP포 연대와 같은 지정학적 융합, 지정학적 공간을 가로질러서 서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활용한 외교안보 전략도 같이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단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선 이 자강과 한미동맹 연대를 다 가져가기 위해서 한미동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한미동맹을 지금 시대에 어떤 식으로 잘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게 수단에 이제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2기의 거래적 접근법은 과거의 동맹이 관성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국가, 즉 한국과 미국이 상호적으로 레버리지를 행사할 수 있어야 동맹 생존도 할 수 있고 동맹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어떤 레버리지를 가져갈 수 있는가를 따져보고 그 수단을 잘 발굴해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대미 레버리지로 거론되고 있는 한미조선업이라든가 그다음 알래스카 LNG 투자 뭐 가능성 타진 이거 외에도 원자력, 반도체, 그다음에 K방산을 어떤 식으로 대미 레버리지화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데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것에 방점을 두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체성으로 본다면 선진 강국이기 때문에 강대국을 중심에 두거나 강대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전략이 아니라 한국이 주인이 돼서 한국이 입장이 되고 한국이 중심이 되는 전략을 짜야 된다. 그래서 능동형으로 한국이 주도하는 전략, 즉 능동형 주도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능동형 주도 전략, 그다음에 연대, 동맹을 중심으로 또 연대를 추구하는 전략.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만 동시에 우리 대외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려해야 될 변수가 훨씬 더 많아졌고 또 국가적인 컨센서스, 합의를 이끌어야 될 대상이 또 훨씬 더 많아졌다는 측면에서 더욱더 그 과제 자체는 어려워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또 바뀐 만큼 여기에 또 잘 적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런 과정에서 국민적인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이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대외 정책에 있어서 그런 제일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능동형 주도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선진 강국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사실 정부 당국자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시민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스스로 어느 국가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히 해서 그 주문을 사실 정부 당국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선진 강국인데 왜 이렇게 그 정책은 약소국처럼 펼치느냐. 전략적 해칭이라는 얘기도 하죠. 어느 국가에서 나오는 리스크만 피하려고 하는 수동적인 전략을 쓰느냐. 이것을 국민이 요구를 해야지 정부 당국자가 좀 더 탄력을 받고 추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합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롤모델 될 수 있는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정치적으로나 민주주의 차원에서도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롤모델이 됐는데 이제는 자부심을 가질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진 강국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게 국민들이 어떤 그 정부 당국에게 요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이제 선진 강국을 제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제일 잘 지켜내고 좀 더 발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인식이다라는 그런 압력, 정부에 대한 요구의 어떤 그 기조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시민의 인식과 정부의 정책적인 요구가 정체성 측면에서 합일치돼서 선진 강국 전략이 단기적으로 잠깐 생겼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지켜내고 안보를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안보 철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수님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변화하는 국제 질서, 이 혼란 속에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반길주 교수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